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방의 마지막 제국 페르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했는데, 신바벨로니아의 전성기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였지. 그 광대했던 신바벨로니아도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죽은 다음에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심도 좋지가 않았고, 또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내부적으로 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죠. 그 틈을 타서 지금까지 바빌로니아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메디아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메디아가 바벨론을 노리기 시작하죠. 당연한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신하들이 인식을 했죠. 인식을 했지만 어려울 때 왕과 협력해서 그걸 막아내기보다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메디아와 함께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돌립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페르시아가 아주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키루스 2세가 왕이었는데, 그쪽에 손을 내밀고 거기와 협력해서 메디아를 막아내려고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페르시아한테 나라를 고스란히 바치는 결과가 됐죠. 뒤늦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손을 잡을 것을 알게 된 메디아가 아주 급하게 반발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막지 못하고 기원전 549년에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한테 패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수도죠. 엑바타나를 아예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역로와 상권을 다 장악하고 소아시아에, 그리고 9년 후인 540년에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할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제국을 점령하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 뭐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바벨론이 거의 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동방을. 근데 그 바벨론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무혈입성을 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 때문입니다. 키루스 2세는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알려져 있는 황제예요. 그 황제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이 사람이 키루스 2세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인데 성경에 보면은 키루스를,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세운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성서에서도까지도 고레스 키루스 2세를 굉장히 높은 메시아와 같은 이 왕으로 인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왕이기도 하고 대단하죠. 이 사람은 본래 페르시아의 그 지방군주였던 캄비세스 1세와 메디아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나 사이의 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키루스가 메디아를 점령했을 때 메디아의 왕은 뭐예요? 키루스의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점령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고, 그걸 다 겪고 결국은 이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 어머니는 메디아 왕족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다음에 키루스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키루스의 장점,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거의 싸움을 안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그냥 문을 열어주니까. 키루스는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키루스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이잖아요. 그 앞에는 아시리아였잖아요.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거든요. 백성들을 점령하면 다 그냥 끌고 가서 아예 흩어버리는 거, 민족을 없애버리고, 실제로 피부를 다 벗겨버리고, 물리적으로도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키루스는 잔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간대하고 각지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키루스를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항상 마음에 존경했던 사람이 이 키루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사실요. 알렉산더가 어디를 점령하면은 거기를 막 파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다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오히려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본토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좀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있었거든요. 알렉산더는 타 문화권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키루스 2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캄비세스 때에 이르면 캄비세스가 아예 이집트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동방을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의 영토를 다시 한번 재현하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동방 최대의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동방 마지막 제국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 때는 아마 그 다음인 다리우스 2세 때 거예요. 다리우스 2세 때 굉장히 강성해서 서쪽으로는 에게해, 동쪽으로는 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죠.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1세가 했던 건 총독제를 실시합니다. 각 지방을 전국 20개 주로 나눠갖고 이 엄청난 지방을 이 제국을 20개 주로 나눠서 각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들이 중앙에 직접 보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방 영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갖고 통치하는 거죠. 이거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의 나라 나타나면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중국도 한나라 무제가 등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로와 화폐를 정비하죠. 도로와 화폐.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가 다 폭이 달라요. 그리고 화폐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국은 큰데 서로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화폐가 다르니까 계산이 힘들 수 있잖아요. 마차가 다니더라도 길이 다르니까 통행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시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중국도 나중에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화폐 통일, 그리고 그 도로 통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통일하게 되면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던 다리우스 1세는 전국에 총독만 파견한 게 아니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들을 파견해갖고 감시를 합니다. 감시, 관리도 감시하고 잘하고 있나,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다리우스 1세가 이렇게 감시하고 중앙 통제를 강화했지만 다리우스 역시도 키루스 2세처럼 피정복지의 문화와 종교를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존중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공물하고 조세만 거뒀지 그 밖에 다른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억압을 한다거나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나 일본 사람처럼 뭐 그 나라 말을 못 쓰게 한다거나 신자참배를 강요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죠. 다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며. 머리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다리우스 1세가 대제국에 맞는 대수도를 건설하죠. 이게 앞에 보이는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 엄청난 도시죠, 페르세폴리스. 이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고 매해 신년마다 여기서 이제 축제를 열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일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리우스 1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타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잖아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분노했겠죠. 근데 그 반란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테네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아테네 북동쪽에 있던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평원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패해요.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승리한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의 군사가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외치고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마라톤의 표시가 된 거죠. 이게 마라톤 전쟁인데, 보통 페르시아 전쟁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마라톤 전쟁을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로 다리우스 1세가 일으킨 페르시아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한 다리우스 1세는 다시 본국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복수의 다짐을 하지만 결국 사망을 하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한 바로 그 영화 300에 보면은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외치는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죠. 에스더의 남편. 우선은 본인이 왕이 된 다음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반란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해군을 증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만 명 정도의 원정군들을 모집하고 기원전 480년에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아테네 북서쪽에 있던 테르모필레 계곡이 있어요.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스파르타군과 싸움을 합니다. 이게 영화 300의 내용인 거죠. 테르모필레 계곡에 협소하는 곳을 딱 300명이 막아갖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화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결국 이 스파르타 군이 영웅과 같은 싸움을 했지만 결과는 스파르타 군의 철저한 패배고 죽음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크세르크세스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면서 결국 아테네인도 도시를 버리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또 아테네에 있던 많은 신전과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려요. 이 페르시아 군이.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사건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이 이 지역도 이 지역이지만 나중에 훗날 등장해서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리는 알렉산더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도시를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페르세폴리스만 철저하게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렸거든요. 이건 아마 아테네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아테네에 대한 복수. 근데 문제는 이때 이 300 영화 2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죠. 300 영화 1은 스파르타와의 싸움이잖아요. 2는 아테네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테네와의 싸움은 해전이에요. 스파르타가 육군이었고 해전인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가 완패를 당하죠.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는 이 아테네가 승리의 공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에 그런 패자가 돼서 그리스를 통치하는 건 아니고 도시국 동등한 도시국가지만 맹주죠. 맹주로서 그리스 반도를 거의 이 패자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반발했던 게 스파르타였고 스파르타 만만치 않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동맹 간의 전쟁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여기서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동맹한테 패하면서 스파르타가 패자가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테베가 패자가 돼요. 근데 최종적인 패자는 변두리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필립 2세 그리고 그 아들인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다 지배하면서 아예 시선을 페르시아까지 돌려서 페르시아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패하고 돌아가서 또 그 이후에도 또 작은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죠. 그런 와중에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런 시대 때 그리스는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나중에 테베가 지배하고 결국 필립 2세와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아주 강대한 하나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페르시아가 전쟁에 왔었잖아요. 이제 반대로 군대를 데리고 페르시아를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페르시아가 아무리 약했다고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싸움을 걸면 안 되는 건데 알렉산더가 군대를 몰고 나가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대한 페르시아를 점령하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고 거의 한 번도 지지 않고 점령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사실은 환영을 받기도 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폐쇄적인 이스라엘도 알렉산더를 환영했어요. 환영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오리엔트 지방, 나중에 페르시아 점령하고 인도까지 완전히 정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도까지 가서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와중에 너무 젊은 나이에 죽지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고 너무 갑작스레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사실은 친구들이 그 옆에 장군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리고 나머지 시리아 지방을 통치했던 셀레우코스 1세가 통치를 하죠. 이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처음에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다가 나중에는 셀레우코스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도 독립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나고, 그러는 중에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 있던 로마가 등장하면서 동방을 완전히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셀레우코스 1세는 각자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전파하면서 현지의 문화를 또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현지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결국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파만 한 게 아니라 그 문화와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헬레니즘을 창조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단순히 싸움만 했던 왕이 아니라 문화의 전파자로서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방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